네. 자, 이제 이 앞에서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 막 ITPSC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관련된 서브셋이에요. 그럼 포트폴리오나 이런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할 거냐? 결국엔 돈을 어디다 쓸 거냐에 대한 평가 기법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거는 사실 ROI거든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이제 관리 프로세스 측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최초의 투자 의사 결정할 때만 평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IT 기획부터 최종 이제 이 업무 성과까지 쭉 단계를 거쳐서 시스템이 최종 폐기될 때까지 얼만큼 기회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평가 기간이 뭐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시스템 구축에 저희들이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 시스템 구축 전에 뭔가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돈을 줄 거잖아요. 구축하러. 그리고 나서 구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잘 쓰고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전 평가, 중간 평가, 그다음에 사후 평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전 평가라고 하는 것은 IT 투자에 대한 수준 지표. 이 수준은 뭐냐면 투자 규모의 크기를 말해요. 너무 적게 투자하면 투자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혁신의 수단이 전부 IT이기 때문에 IT 투자를 적게 해버리면 혁신을 적게 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를. 그럼 비즈니스 혁신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품질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의 품질을 보는 거예요. 품질은 뭐다? 품질은 사용자의 요구사항, 기대치를 만족하는 것이 품질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용 지표. 이제 시스템이 ITS에 자산화가 돼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예상했던 사용자들이 시스템에 계속 접속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많이 쓸수록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ROI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얼만큼 잘 이용하고 있나 이용 지표. 그러고 나서 업무 성과와 얼마나 연계가 되나 성과 지표. 그리고 나서 IT 투자 평가 종합. 이 전부를 다 종합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 IT 투자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전체적인 베네핏은 어느 정도이다. 그럼 굉장히 장시간 동안 데이터를 축적해서 평가를 해야만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이런 관리를 하라고 국내의 기업이나 조직에서 IT 부서에 돈을 줄까요? 돈 안 주죠. 이거가 다 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 투자를 안 해주고 비즈니스 가치를 증명해. 그러면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는 건 잘못됩니다. 그거는 자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IT 투자 말고 비즈니스 쪽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요구하면 자기들도 그런 툴들이 적용되지 않으면 증명 못 해요. 근데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걸 IT한테 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투자 성과 평가 기법들은 재무적 방식, 정성적 방식, 다중조건 방식, 통계적 산술 방식 뭐 이런 게 있어요. 재무적 방식은 돈에 관련된 거죠. TCO라고 하면 총소유 비용 이런 게 있고요. 중요한 게. 그다음에 CBA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총소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투자할 때에 들어가는 그 단편적인 초기 투자 비용만 갖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체 이 최종 폐기될 때까지 전체 관점에서 얼만큼 돈이 들어가는지 자 이거를 가지고서 토탈 코스트를 봐야 된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스트 비용 효과 분석은 자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성과 방식. 요거는 이제 정보화 평가는 IT 포트폴리오 관리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정보화 평가는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공공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IT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IPM 앞에서 설명드렸죠. 요게 이제 정성적 방식에 해당돼요. 그래서 IT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정보화 평가 요거 알아두시고 다중조건 방식은 BSC나 IT BSC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 두 개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통계산술적 방식은 잘 쓰기 어려운 거예요. 이건 사실.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시스템 툴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리얼 옵션 밸류에이션, 뭐 실물 옵션 가치 또는 응용 정보 경쟁 이런 게 있는데 굳이 뭐 이것도나 저런 것들도 있을 수 있구나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TCO는 이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오래된 이론이고요. 정보와 평가는 설문조사.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 요게 이제 많이 쓰는 건데요. net present NPV라고 하는데 순현재 가치, 그다음에 ROI, 예, 인풋 대비 수익 이거죠. 그다음에 IRR 인터널 레이트 오브 리턴, 그다음에 페이백 피어리드. 이거는 이제 투자 회수 기법이라고 하죠. 회수 기간. 그래서 이제 순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당해년도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몇 년간에 걸쳐서 아이템 자기 투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투자를 요구하는 그 돈의 가치가 또는 그걸로 기대되는 효과의 가치가 해가 가면 갈수록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해요. 왜 하락하는 거죠? 물가 상승 때문에 그래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 화폐 가치 하락의 요인들을 미리 할인해서 반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총 몇 년간에 걸쳐서 기대 이익이 예를 들면 100이야라고 말했을 때 이걸 연차별로 인플레이션 할인율을 적용하면 100이 아닌 80이나 85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만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현재 가치. 현재 기준의 화폐 가치로 봤을 때 내년의 화폐 가치는 그거의 90%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내년에 너가 100원 번다고 말한 것은 올해 90원 버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90원만 평가하자. 내후년 거는 80원이 불과해. 그러니까 100 벌었다고 말하지 말고 80원으로 평가하자. 그럼 올해 거 100 플러스 내년 거 90 플러스 내후년 거 80. 얼마예요? 많이 줄었죠. 그런데 최초에 투자 요구를 했던 쪽에서는 300인데라고 나한테 뻥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고요. ROI는 그렇게 해서 비용이 얼만큼 발생하는데 기대 수익이 얼마다. 그걸 그냥 나눈 거예요. 그럼 이제 비율이 되는 거죠. 내가 2배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200% 수익률이 되는 거죠. 뭐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들 번 수익률하고 똑같은 게. 그다음에 IRR 이거는 IT를 통해 그런 자본이익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인터널 레이시라고 돼 있는데요. 대부분의 IR은 그 회사 조직의 재무부서하고 관련 있어요. 재무부서에서 여러분이 투자해달라고 하는 그 돈을 가져다 줄 때는 여러분한테 1억을 준다. 그러면 재무부서 돈을 조달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 1억이 1억일까요? 아니면 1억 돈보다 높은 금액일까요? 1억보다 높은 금액이 맞죠? 왜냐하면 재무부서의 인건비도 잘라서 거기다가 반영이 돼. 그다음에 재무부서가 그걸 빌려왔는데 은행에서 빌려왔을 거잖아. 그럼 이자도 거기에 붙겠죠. 그럼 여러분한테 1억을 실제 줄 땐 1억을 준 게 아니라 이게 다 포함된 금액을 준 건데 여러분이 받은 돈은 그건 안 보이고 1억만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혼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IT 투자를 통해서 10% 정도의 비즈니스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시장의 이자율이 10%예요. 그러면 이건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맞습니다. 기각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그 비율이 있어요. 그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회사이죠. 근데 은행에서도 회사한테 빚을 내줄 때 이율이 다 틀리죠, 대출이자가. 우량한 기업이면 낮게 줘요. 근데 우량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이자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회사마다 이게 다 틀려요. 자, 그 기준 이하로 수익률이 나는 것은 어떻게 한다? 폐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준선이 되는 그 레이스를 인터널 레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인터널 레이트 오브 리턴의 밑으로 붙으면 바로 기각이다. 페이백 피리어드. 그래서 IT를 계속 투자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비즈니스 가치가 막 발생을 할 건데 그러면 투자한 돈이 몇 년 만에 브레이크 이븐 투자한 만큼 똔똔이 되는 시점이 언제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똔똔 되는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이걸 이제 페이버 피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수식이 나와 있는데 수식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시험 문제를 수식을 써서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투자평가 기법을 설명하라 이런 것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로 설명드린 것들을 수식처럼 써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수준이에요. 계속 넘어갈게요. ROE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간다. 민간 투자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지금 나오면 이제 민간 현상 PPP라고 하는 거예요. 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약자예요. 이게 IT 쪽에는 그동안에 잘 적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민간 투자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교량 건설, 도로 건설 이런 거예요. 그런 걸 하면 정부가 세금으로 투자를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간 기업한테 네가 일단 돈 집어넣고 투자해서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하면서 네가 수익을 다 일단 네가 가져가. 그리고 나서 네 수익으로 그동안 투자한 돈 다 회수하면 그때 국가에다가 다시 되돌려줘. 그럼 그때부터 국가가 운영하겠죠. 자, 이런 방식을 이제 정부하고 민간 협력 사업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례는 민자 사업들이 어떤 거 있어요? 대표적인 거? 아, 맞아요. 저희 공항고속도로 통행세 받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회수하면 돌려주기는데 안 돌려줬죠. 아직 회수 못했거든. 그래서 계속 비용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종도 사시는 분들은 그 통행세가 높으면 거기 집값이 안 올라가잖아요. 뭐야 이러고 있는 거죠. 왜 민간 기업이 이익을 다 했을 것 같은데 왜 지속적으로 운영 사업 계속 해드리게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제 IT 쪽도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네, 빌드 이제 트랜스퍼 오퍼레이트 뭐 이런 거 지어 가지고 트랜스퍼 이전에 정부한테 먼저 넘겨 소유권을 그다음에 운영 사업을 니네가 가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 뭐예요? 네가 투자해서 지어. 그런 다음에 운영해서 네가 직접 돈 가져가. 그런 다음에 돈 다 했으면 트랜스퍼 정부한테 이전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BOT, BTO 이런 게 그거의 약자예요. 이런 회사들이 있다. 민간 사업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우리 IT 쪽은? 그래서 이게 법에 다 나와 있고요. 예, 법에 이게 다 정의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해당 영역들,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여기 정보통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통신회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 시설 여기에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UCT, 스마트 시티가 다 여기 해당돼요. 예, 너무 거대해서 몇 조씩 들어가잖아요. 그럼 정부가 세금으로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민간 자본 투입해서 니네가 벌어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자기 돈 정부가 안 쓰고도 이런 것들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다음에 대국민 편의성이 증진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이제 생활에 이 편리함이 제공됩니다. 최근에는 어떠한 것들이 저런 게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전부 다 클라우드 인프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 안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잔뜩 미리 투자해갖고 구축한 다음에 그거를 이 정부 부처나 그다음에 산하기관들, 공공기관들이 막 들어오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그거를 미리 구축을 했을 때 세금도 먼저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막 입주하는 시점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놀고 있는 인프라가 엄청 늘어나죠. 그러면 이것들은 전부 감사원 지적성인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시간이 막 지나가면서 장비가 내구년한이 지나. 근데 장비를 바꿔야 돼. 그러면 얼마 쓰지는 않았는데 노후화가 돼요. 클라우드 자원들이 그런 데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예를 들면 KT 이런 데 보고 야 우리가 건물만 제공할게. 그 안에 이 통신회선이나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필요한 하드웨어 이런 거 소프트웨어 이런 자원들 니네가 다 깔고 설치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들 들어온다고 하면 부처들 들어온다면 니네가 직접 계약해서 다 유치한 다음에 걔네들한테 돈 받아. 그러고 나서 회수하고 나면 나중에 그 자원을 정부한테 받는 돼.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손 안 대고 코풀 수 있죠. 그다음에 정부가 공공 프로젝트를 발주할 필요도 없어요. 발주하면 관리를 해야 되죠. 근데 KT가 직접 가져다 집어넣고 지네가 할 거면 지네가 이걸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손 안 대고 코풀 괜찮죠. 네. 예를 들면 그런 솔루션들 중에 돈은 많이 들지만 한번 구축하려면 돈은 많이 들지만 나한테 별로 효용성은 없어. 근데 안 하기는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 중에 IT 쪽에 인프라가 뭐가 있어요? 자, 빅데이터 인프라. 빅데이터는 내가 빌려서 쓰면은 우리 많은 데이터 가져다가 분석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얻는 것만 딱 얻으면 끝나요. 그걸 계속 내가 들고 있을 수가 없어. 빌려 쓰는 게 효율적이지. 맞죠? 그런 인프라. 또 어떤 게 있어요? 자, 솔루션만 문제의 해법을 몰라서 내가 고민스러운 거지. 데이터는 내가 다 갖고 있어. 이런 영역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네, 그럼 빅데이터와 연결된 또 다른 게 있어요. 어떤 인프라? 인공지능 인프라. 인공지능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인공지능에서 학습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를 입력해서 학습 훈련을 시키는 엄청난 컴퓨팅 경험이 필요해요. 그리고 훈련된 모형이 최종적으로 도출이 되면 그냥 가져다 쓰면 되잖아요. 근데 걔를 사람답게 만드는 데까지 엄청난 자원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 학습하고 이 인프라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인프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투자해야 돼요? 아니면 빌려 써야 돼요? 빌려 써야지.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중간에서 정부가 야, 니네가 빌려주는 사업 니네 자본 투자해서 돈 다 벌어가. 그러면 정부는 손 안 대고 코필 수 있는데 정부가 그거를 구축해서 사업을 발주했어요. 그럼 세금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막 부처들이 돈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거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수익성이 있어요, 없어요? 수익성이 없어요. 자,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이런 PPP 같은 형태로 줘버리는 게 좋다.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ISP. 인포메이션 스트래티지 플래닝. 정보 전략 계획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업의 목적, 목표를 달성하기 IT 기술이 어떻게 새로운 기업적 경쟁력 우위를 창출하는 것을 제시한다. 정말 어렵다, 그죠?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비슷한데도. 네, 인포메이션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정보들이에요. 자, 그러한 정보들은 오프라인에서 그냥 날 것으로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산화를 하게 되면 디지털화라는 정보로 전부 통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빠르게 공유하고 그다음에 지구의 반대편까지 빛의 속도로 전송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경쟁력이 엄청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자, 이러한 형태로 기업의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바꾸는 걸 우리가 혁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혁신하는 것들을 플래닝하는 것을 전략이라고 해요. 전략인 이유는 어떤 부분부터 그렇게 선택해서 빠르게 할 거냐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전략은 싸움의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표현하죠. 네, 모든 것을 1대1로 붙어서 싸움을 해서 상대편 병사를 다 죽여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이기는 거예요? 네, 상대편의 적장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적장을 잡을 수 있는 그 취약점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다가 정의 군사를 빠르게 집어넣어서 네, 적장이 있는 이주까지 뚫고 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지. 네, 그 앞에까지 이 100만 대군을 다 죽이고 적장을 잡으러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맞죠? 이걸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IT 기술도 비즈니스에 이런 데이터, 이것들을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비즈니스 업무부터 전환을 할 거냐.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략적인 의사결정인 거죠. 그리고 모든 업무 프로세스나 데이터를 한꺼번에 짱 빅뱅식으로 담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과 사람이 동원이 되어 있는데 시장에 그걸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맞죠? 그리고 회사도 또는 조직도 한꺼번에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영차별로 나눠서 갈 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핵심 업무 영역이 어디냐에 대한 의사결정. 그래서 이게 바로 비즈니스 경쟁력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전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인포메이션 스트래티지 플래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ISP를 하면 뭐 하는데요? 네, 어느 부분부터 바꿀까, 시스템 구축할까, 그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영역에 대한 비즈니스 분석하고 시스템 설계하고 구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접근 방법을 누가 만들었냐? 제임스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보공학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이런 정보공학 피라미드 같은 이런 데서 참조해서 다 국내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인포메이션 스트래티지 플래닝이 아주 불 번지듯이 시장에서 쫙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그래서 컨설팅 사업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왜? 90년대에 일어났어요. 인터넷 때문에.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대국민 소통 또는 비즈니스 이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빛의 속도로 거래가 일어나는 경쟁자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오프라인에서 수작업으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상대편은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그 정보를 주고받아. 그럼 내가 스피드에서 지는 거예요. 나의 스피드가 길면 길수록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드 타임이 길어져요. 그러면 리드 타임 하나하나는 전부 액티비티가 들어가 있고 이 액티비티에서 핸들링하는 자원이 거기에 딸려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원가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져요. 원가가 높아져요. 그러면 상품의 판매가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그러면 이 고객이 우리 걸 사준다, 안 사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속도로 사이클을 짧게 만들어야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다 죽기 때문에 ISP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다 디지털화할까? 그게 바로 계획을 세운 게 ISP다. 뭐 관리 기법안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전산원 행안부 소속의 이제 컴팅 관리하던 조직이에요. 지금의 이름은 뭐예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지. 그 전에 뭐 정보화진흥원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몇 번 바꿨어요. 한국전산원일 때는 뭐예요? 전산이 뭐예요? 컴퓨터 연산이잖아요. 네, 그때는 기능적인 역할을 추진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뭐예요? 지능정보는 뭐예요? 지능정보. AI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정보 사회로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정보 사회로 대국민 시스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일하는 정보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계속 바꾸고 있죠. 90년대 초반에는 그래서 정부 정보화 사업을 할 때 관리기법안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거기에 ISP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국내 N사가 만들었던 그 당시에 ISP 방법론 PPC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것은 삼성 SDS, 환경문서, 현황문서, 목표문서 세계 실행기획 수립 이런 단계예요. 보통은 그래서 업무 분석하고 그다음에 정보 기술 분석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느 부분부터 계속 정보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갈 거냐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투자 비용이 얼마고 기대 효과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지금은 이것들이 굉장히 발전해서 ISP3 공통 가이드라는 것을 아예 기재부하고 정보화진흥원 이름 한 번 더 바꿨어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여기에서 이 문서를 만들어서 다 부처에 배포를 했고요. 이거를 가지고서 중앙 관서들이 ISP를 한 다음에 기재부에다가 공문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정보지원원에서 이 ISP 산출물을 받아요. 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거를 가져다가 기재부랑 조정을 한 다음에 최종 기재부가 예산을 중앙관서에 준다. 그러니까 ISP를 안 하면 정부의 정보 사업을 이제 할 수 없어요. 이걸 가지고서 기재부하고 정보진흥정보사원 사회진흥원 전신 한국전산원의 검토를 받아서 조정을 받고 나서 예산안을 최종 편성해서 기재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정보전략계획의 이 산출물 내용들, 환경분석, 그다음에 현황분석, 에지이즈 분석, 에지이즈 업무 현황, 그다음에 에지이즈 정보기술 현황. 정보기술 시스템이 아예 없는 경우는 없어요. 이제는 90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 벤치마킹 잘하고 있는 조직에 가서 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지이즈하고 잘하는 데하고 우리 이 조직하고 이제 편차 어느 정도 우리가 뒤떨어졌나. 그리고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슈나 개선 과제.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보와 비전 및 전략 어떻게 변화할 거야? 어떠한 조직이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 그 조직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목표 모델을 이렇게 가져갈 거야. 그리고 이거를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갈 거야. 돈은 얼마 들어갈 거야. 그래서 효과가 이만큼 나와. 자, 이런 것들을 문서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컨설팅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사업비 구성 요소, 이제 시스템 구축비, 부대 비용, 예비비, 유지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구성을 해서 예산을 기재부에다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SP 이제 뒤에 가면 EA 나오거든요. EA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거 비교할 건데 EA 배우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럼 EA하고 ISP를 통합적으로 추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뒤에서 이제 EA 보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각각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같이 할 거냐 뭐 이런 이슈. 그다음에 ISMP라고 하는 것은 ISP를 했을 때 RFP를 작성해 주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국내 ISP는 과거에 구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대기업 SI가 공짜로 막 해주는 거야. 그래서 시장에 이 불공정 관행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해외를 봤더니 그렇게 하지 않고 RFP에다가 기술 요건을 상세하게 적어서 그걸 할지 말지 결정하기 때문에 업무 범위가 명확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해외하고 달리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어떻게 했냐? 월화수목 금금금 하고 있다. 왜? 요구사항이 맨날 변경되고 이래서 추가 업무가 계속 발생하더라.
그래서 개발자들을 위해서 마치 이거를 한 것처럼 이렇게 한참 전 얘기, 2000년대 중반에 나왔던 건데 개발자 예산들이 개선이 됐을까요? 개선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요? 네, 그거는 여러분이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의견이 무엇인지. 네, 그래서 이제 ISP하고 이 ISMP하고 이제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다. ISP는 전체 정보화 전략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산출물이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보고서가 나와요. 그래서 단계별로 전체 이 업무 이 영역들을 어떻게 정보화를 할 건지에 대한 단계별 로드맵과 그다음에 소요 예산과 그다음에 투자 효과 같은 게 나와요. 근데 ISMP는 이미 ISP를 한 영역에 대해서 당장 내년에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될 시스템 영역에 대해서 거기에서 특정 정보 시스템이 바로 그 의미예요. 기능적 기술적 요구사항을 상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RFP를 만들어내고 예산을 정확하게 뽑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RFP에 뭘 어느 수준으로 기능을 구체화하라? 입력 수정 삭제 조회 형태로. 네, 예를 들어서 인사 시스템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원 정보 입력 수정 삭제 조회까지 끌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직원 정보 관리 이렇게 해서 항목을 내면 뭘 지금 그러면서 막 분할했거든요. 근데 관리는 밑에 뭘 만들지를 말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면 수천 수백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수천 수백 가지를 계산하고 기관과 그다음 개발자 투입 매물수를 결정한 업체는 없을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더니 수천 수가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더 하위 단계로 수정 삭제 조회까지 가능한. 그걸 이제 저희가 펑션 포인트 기능 점수로 그 기준으로 내놓으면 기능 점수 1점수당 실제 개발 비용이 5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총 기능 점수에다가 50만 원 곱하기 해버리면 예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라 라는 것이. 그래서 ISMP 추진 절차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요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리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 소프트웨어는 분리발주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있어요. 나중에 계속으로 소프트공학 응용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분리발주해야 될 소프트웨어들을 분리해내고 순수 개발만 영역을 줘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발주기관은 제한 요청서에 기능 점수 도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상세한 기능적 결정 요구사항을 명시하라. 신 RFP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다음 제한 요청서의 기술 요구사항에는 업무 요건 중심의 기능 요구사항과 목표 시스템 구성도, 품질, 상호정성, 보안 등 비기능적 요구사항. 그래서 요구사항을 기능, 비기능, 그다음에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를 다 제시를 해줘라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작성하려고 하면 저 정부의 추진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그게 실력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일부 컨설팅 업체에다가 ISMP 사업을 발주를 해라라는 뜻이에요. 컨설팅 사업 예산을 잡아서 써라. 그래서 제안 요청사의 요구사항 작성 가이드. 발주자가 스스로 만약에 해야 되는 간단한 사업. 그런 경우에는 니네가 일부에 발주지 말고 요 정도 요 정도의 요구사항 구성 요소를 좀 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이것도 나중에 소프트공학 응용에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다음에 EA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어려운 이야기, 과거에 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시스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미 산 것들을 또 사. 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중복 투자라고 말해요. 그다음에 이미 구축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고 또 구축을 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사업부별로 전부 다 시스템을 발주를 해서.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걸 보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 전체 중에 전체 관점으로 보면은 중복 투자가 계속 일어나죠. 그럼 제가 아까 IT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뭘 잘못한 거예요? IT 기획의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전사의 모든 시스템을 끌어다가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중복된 시스템들이 다 발견될 거죠. 그러면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돼? 통합하는 작업을 해야 될 거죠. 그래서 통합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상호 운용성이 있도록 만들어줘.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현재의 아키텍처 플랫폼의 표준들을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단넷 플랫폼을 선호를 해. 기존 시스템은 70%가 단넷이다.
그럼 그 다음에 계속 투자할 때 유닉스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호환성이나 연계 문제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투자를 의사결정할 때는 표준을 정해놓고 그 표준과 이배되는 경우에는 아까 투자 타당성 평가할 때 밸류, 비즈니스 밸류와 리스크 평가할 때 기술 리스크에서 상호 운용성 리스크 점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즈니스 밸류에서 리스크 점수를 차감시키거든요. 그럼 투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막 낮아지겠죠. 그럼 투자를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EA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건데, 그러면 EA 안에, 아키텍처 안에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 되니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구성 요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구성 요소가 연관관계를 맺고 일정한 형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집이죠.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구성 요소는 벽과 지붕과 문과 창문과 뭐 이런 거예요. 자, 이것들의 연관 관계는 뭐예요? 바닥 위에 벽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벽 위에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 지붕이 있고 지붕 위에 벽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집인가요? 아닌가요? 집이 아니죠. 그래서 이 연관 관계라는 것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요. 그래서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 사이의 연관 관계를 형성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 금방처럼 엉뚱한 구조가 나오죠. 엉뚱한 구조가 나오면 그걸 뜯어 고치는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발생하겠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아키텍처를 전사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IT가 이러한 구성 요소 집이 갖고 있는 것처럼 IT가 갖고 있는 구성 요소는 뭐야라고 물어본 건데 이제 그거를 뭐 자크만이라고 하는 학자 이런 데서 이제 데이터, 펑션, 네트워크, 피플, 타임, 모티베이션, 그런 스코프,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디멘전을 가지고서 그다음에 이 사람의 시각, 플래너, 오너, 디자이너, 빌더, 뭐 서브 컨트랙터 뭐 이런 시각에 따라서 어떠한 산출물들이 필요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고 학제적으로는 그다음에 미국 연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현행 아키텍처와 목표 아키텍처. 현행 아키텍처는 업무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응용 아키텍처, 기술 아키텍처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미래 아키텍처도 미래의 비즈니스, 미래의 데이터. 비즈니스가 바뀌면 미래 데이터 구조가 바뀌어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도 이게 바뀌면은 이걸 지원을 해야 되니까 바뀌어요. 그다음에 테크놀로지도 이게 바뀌면 또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 아키텍처로 구분한 다음에 구성 요소를 비즈니스와 데이터,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로 구분을 했다. 미 연방. 예.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냥 이 구조를 만들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미 연방에서는 표준을 만들어줬어요. 용어집이죠. 그래서 퍼포먼스 레퍼런스 모델, 이 전체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레퍼런스 모델. 자,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정의를 할 때 써야 될 용어 표준화된 딕셔너리예요. 예를 들면 청와대를 아까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부처별로 써요. 그래서 DB에 정의된 컬럼 네임이 예를 들면 청와대를 가리키는 용어가 구구각색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를 부처별로 통합할 때 통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같은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났어요. 미 연방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63개인가요? 56개인가요? 주로 돼 있어요. 각 주는 한 개의 나라예요. 그래서 각 주는 하나의 자율적인 조직이에요. 그들이 모두가 똑같이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다 제각기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미 연방이 어떤 사태를 맞았냐면 9.11 사태 아시죠? 9.11 사태를 맞춰서 미국 무역센터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애들이 분석을 합니다. 미국은 그런 일을 하면 집요합니다. 1년 동안 분석을 했더니 그 테러의 징후가 각 주마다 조금씩 부분적으로 징후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연방 전체의 통합된 시스템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연결해서 분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9.11 테러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사건 이후로 예, 미 연방의 전사 아키텍처, 페더럴 연방이잖아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 주에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영어와 그다음에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참조의 딕셔너리를 다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 표준화된 거에 따라서 아키텍처를 전부 다 에즈이즈를 식별해서 발라내고, 그다음에 투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연방 표준에 맞춰서 전부 가야지. 그래야만 통합하고 연결할 때 문제가 안 되니까. 라는 것을 추진을 했어요. 대단한 나라죠. 자, 그래서 저희는 따라하기 대장이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한국의 범정부 예, EA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토가프는 이제 통상적으로는 그 비영리 단체들이 만드는 건데 토가프라고 하는데 거기 네. 미 국방성도 뭐 이 정도 했는데 거기 뭐 안 보고요. 재무성도 마찬가지고요. 자,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있습니다. 예, 전자정부 아키텍처 프레임워크가 바로 미 연방 거를 따왔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업무 비즈니스 아키텍처 B라고 이제 써놓은 게 그거예요. 응용 애플리케이션 A, 데이터 D, 기술 기반 이게 테크놀로지. 예, 그다음에 저희는 하나 더 플러스 보안을 여기서 추가해 놨어요. 그리고 이 시각도 전부 다 미 연방 거를 참조해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단기간에 네, 정부 인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정의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참조 모델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과 참조 모델, 업무 참조 모델, 응용 서비스 참조 모델, 이거 다 딕셔너리라고 그랬죠.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보고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분야 전자정부 사업을 들어가게 되면 한국전산은 또는 아까 말씀 지형정보사회진흥원에서 예산 관리를 해요. 거기서 사업을 다 냅니다. 그리고 관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나중에 설계도를 전부 다 업로드하라고 해요. 업로드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정보진흥원에서 네, 이 표준을 지켰는지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을 지키지 않고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이거 검토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가 검토해서 빠꾸 맞으면 어떻게 해요?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네. 대부분의 이제 공공사업 하시는 분들 이걸 알기 때문에 네, 정부 표준을 다 따라서 처음부터 설계 작업을 하죠. 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전자정보법상에 이런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관련된 규정들이 해라라고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부 조직은 법제도에 규정이 없으면 안 해요. 주요 아키텍처 모델 이런 것들은 이제 요약해서 여기다 정리를 해놨어요. 참조로 보시면 되고요. 옛날에는 한때는 시험 문제 엄청 나왔는데 지금 잘 안 나와. 이제 너무나 당연스럽게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문제를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EA 관련된 것들도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공무원들 조직이 추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컨설팅 업체를 써가지고 이제 과거에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해요. 이 EA 관련된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미 다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사업 들어가면 EA 이제 시스템을 IT 아키텍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ITAMS가 있어요. 그래서 ITAMS 안에 나중에 산출물을 다 업로드하고 현행을 하라고 시켜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아키텍처 그림을 다 다시 다이어그램을 업데이트하고 산출물 업그레이드 해주고 나와야 됩니다. EA 추진 절차, 뭐 스페어하게 EAP라고 하는 게 플래닝, 비즈니스 모델부터 먼저 만들고 현행 분석하고 비즈니스로부터 모든 게 이렇게 파생이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링 먼저 하고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 아키텍처 요 순서대로 EA 구축을 하라. 그리고 임플메이션, 그 다음에 전환, 마이그레이션을 가라. 이게 웨딩 케이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페어하게 웨딩 케이크 모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EA를 추진할 때는 이런 웨딩 케이크 모델의 순서를 따라간다. 그래서 EA 기반으로 이제 ISP나 BPR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에이지즈 이제 EA 관리 시스템 EAMS 여기 아까 그 관리 리파지토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EA 리파지토리에 비즈니스 아키텍처, A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리파지토리에 들어 있고요. 이거를 모델링하는 툴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툴들은 어떻게 생겨 먹었다? 파워포인트에 도형망 연결하고 선 연결하는 거 있죠.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R 유닛이라든지 데이터 모델링 할 때도 비슷한 거 쓰죠. 그런데 이런 것과 비슷한 게 또 비지오라고 툴이 있어요.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가지고서 막 연결해서 이제 구성도 그릴 때. 근데 비지오처럼 생긴 이 툴들이, 모델링 툴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툴을 깔아서 여기에서 해당 산출물들을 다이어그램 불려다가 에즈지 시스템이 이 시스템 구축하고 나면 툴비에 있던 것들로 바뀌어 있겠죠. 그러면 에즈지 시스템의 이 아키텍처 구성도들을 전부 업데이트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B 쪽은 그러면 에즈지하고 똑같아졌잖아요.
근데 투비 쪽에 BPR을 해서 투비 쪽을 다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넥스트 사업할 때 이 BPR 된 거 가지고 또 사업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에지이하고 투비 쪽으로 계속 전환하는 과정들이 이제 정보 사업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ISP에서의 정보 전략 로드맵하고 EA에서 에지이즈 시스템 분석하고 투비 시스템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개입이 나는 것을 연차별로 어떻게 현행을 해 나갈 것인가의 과제하고 두 개가 중복이 나는 거예요. 중복이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앞에 그림이 나온 거예요. 자, EA하고 ISP를 동시에 추진을 해라라는 거예요. 최근 시험 문제 나왔어요. 직전회차 시험 문제. EA하고 ISP 또는 BPR을 어떻게 수행하는 게 좋은지 써보라고. 각각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비즈니스 모델 정의하는 데서는 BPR을 쓰고 그 다음에 선진 사례를 분석해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개선 과제 도출하는 데는 ISP 쓰고 그 다음에 에지이즈에 관련된 아키텍처를 전부 조사해가지고 투비의 BPR에서 나온 투비 투비에 관련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은 EA를 쓰고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모아서 최종 EM 과제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연차별로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 이렇게 통합해서 수행하면 됩니다라고 이제 쓰면 되는 게 답인데 이걸 다 베껴서 쓰면 시간 초과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약해서 추상화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답안을 쓸 때는. 제가 말한 것을 그대로 금방 말한 거 있죠? 몇 초 걸렸어요? 10초 걸렸죠? 10초 만에 말한 것만 박스에 담아서 그리면 돼. 지금 당장은 안 되죠. 근데 예를 들면 내용 이해를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제 조직의 이 IT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미래 계획도 수립하고 사업도 또 수행하고 그래서 투비 아키텍처에 있는 거가 이제 프로젝트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구사항을 과거에는 담당자 인터뷰 통해서 개발 요구사항 뽑아내려고 하면 안 뽑아주죠. 왜 안 뽑아져요? 담당자가 아무것도 몰라요. 왜 아무것도 몰라요? 정부 과제 추진하면 추진단이 버추얼 조직으로 나와요. 추진단의 담당자는 차출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아래 부피하고 ISP 내용만 읽어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안했던 사업자는 뭐예요? 앞에 ISP를 직접 했거나 또는 이쪽에 관련된 전문 사업자이기 때문에 ISP 분석을 하고 열람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스템 분석을 다 하고 제안을 썼어요. 누가 더 많이 알아요? 사업자가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요구사항 도출하려고 하면 부처의 그 담당자가 야 니네가 잘 안 되면서 왜 나한테 물어봐. 네가 다 정의해서 와. 그럼 요구사항은 누가 내는 거예요? 사용자가 내야지. 근데 개발자가 요구사항 내면 누구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개발자의 요구사항. 그럼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게 품질이죠. 개발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게 품질이 아니죠. 그럼 품질이 목표가 달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겠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일단 EA가 돼 있으면은 사업자한테 그게 결국에는 EA의 업데이트가 제대로 돼 있다면 투비 아키텍처에 들어있겠죠. 투비 아키텍처에 비즈니스 아키텍처의 요구사항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데이터 아키텍처도 투비에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조직이 가면 뭐를 준다? 요 EA 시스템에 계정하고 비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투비를 분석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최종 확장합시다. 이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서가 된 위에 활동을 하려면 이런 정보 조직들의 이런 메커니즘을 다 알아야 돼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EA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다. 당연히 감리도 와서 그걸 볼 거예요. 투비 아키텍처에 해당되는 것들을 에지이즈의 시스템에 지금 그쪽 쪽에 반영하려고 했는지 등등등. 그래서 EA가 되게 중요하고요. 막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여기 뒷단에 지금 여러분들 평가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서 굵게 되어 있는 녀석이 답이에요. 이렇게. 자, 이제 도입 구축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